이야, 이 몸이 절로 움직여지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2주마다 기다리시는, 매우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입니다. 자, 이 신나는 리듬과 함께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이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저는 좋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어갔지만 하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라는 네, 그럼요. 예. 아, 이 좋아요. 자, 우리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 10월 16일에 있을 재보선 은근히 달아오르고 있죠 지금. 예. 아니 예.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정치권에서 예. 그냥 기초단체장 뽑는 게 아니죠. 이게 보니까 선관위가 유권자 집계를 했더니 한 86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부산이 입구래 가지고. 와, 그러니까 860. 이게 간단치 않은 선거입니다. 유권자 수로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산 금정구하고 예, 전남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곡성하고 강화는 좀 판이 좀 정리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참 이 단일화는 끝도 없이 재상선됩니다. 아무튼 단일화를 해서 판세가 약간 붙는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 이거를 수면 위로 안 끌어올리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그 지역 일꾼론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가다가 그건 본인들의 주관적 희망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나? 그 민주당은 부산에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다시 끄집어 올릴 거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그건 선거 전략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더군다나 단일화라는 게 은근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표를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금 긴장 긴장을 할 속에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하.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잖아요. 예. 용산으로부터도 그렇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나름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되는 곳에서 더군다나 부산 그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의 유고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잖아요. 예. 여기서 패배하면 리더십에 큰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동훈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작은 선거지만 작지 않다 이번 선거가. 그 예전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파장이 좀 컸잖아요. 네, 이번 선거도 한동훈 리더십 혹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전남 영광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다. 이것도 간단치는 않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도 거기 근데 진보당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곡성은 민주당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곡성은 그 민주당 후보가 그 조상래 후보인가 제가 참 요즘에 이게 근데 민주당 후보가 평판이 좋습니다. 곡성의 민주당 후보가 여기는 이제 군의원 도의원을 거쳤고 군수 선거에 나와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가 생겨요? 선거에서 제일 강력한 게 동정 여론이거든요. 군수 선거 2번 떨어진 분이 민주당 간판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결과를 그렇죠. 알 수가 없다. 근데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그 진짜 삼국지예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진보당이 최근 들어서 일주일 새에 그 지지율을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진보당도요. 그 여기에 전력을 다한대요. 아니 지금 진보당이 거의 수백 명이 진보당원이 영광을 다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선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 밀착형 선거가 뭐냐면 1대1로 다 한 번씩 만나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로당 이런데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안마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진보당이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근데 사실상 전남 쪽은 진보당의 조직 기반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남 그 국회의원도 당선시킨 적이 있잖아요. 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상승세가 좀 무섭고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어서 그쪽은 뭐 지금 뭐 아예 그 모든 것을 다 건 모양이더라고요. 완전히 안개 속 선거를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데는 역사가 좀 있어요.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군수가 2번이나 당선됐어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 곡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 연령층도 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번 선거 결과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원래 뭐 선거야 다 네. 모르는 거지만 특히 여기를 보면 진짜 막상막하예요. 지금 정리를 보면 곡성 민주당 후보는 조상래 후보고요. 영광 민주당 후보는 장세일 후보, 조국 혁신당은 장현 후보, 진보당은 이석하 후보, 여기다 이제 무소속 오기원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야 여기 무소속 후보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다 이 선거는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제가 이게 좀 영광을 가져가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글로리? 예. 그 1990년 1월달에 3당 합당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11월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때 김대중 그 대표인가 아무튼 당 그때는 뭐라 그랬나요? 나 총재인가가 누구를 공천한 줄 알아요?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누구요? 이수인 교수라고 기억나시죠? 영남대 교수. 예, 알아요. 전남 영광에 그분이 저분 동생이잖아요. 네. 저 이수성 전 네, 총리. 네. 예. 전남 영광의 경북 칠곡 출신의 이수인 영남대 교수를 공천하는 굉장히 여기가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데고. 그러네. 예. 그때 이후로 여기서 계속 어떤 민주당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견제하는 흐름들이 그 형성돼 왔다. 뭐 영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많은 곳이어서 끝까지 결과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참 그렇고 이제 이쪽은 저기 금정구청장 선거가 그렇고 근데 이 선거 결과가 이후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10월 16일이잖아요. 하나의 가정이지만 예를 들면 호남의 두 곳에서 한 곳만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11월 위기설은 결국 사법 리스크인데 이게 겹치면 좀 파급 효과가 커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만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이게 상처가 크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강화를 가져간다고 해도 그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부산 금정을 만약에 잃는다면 이건 리더십 문제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도 기반이 좀 취약한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가 의원들 만나고 오늘은 또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한 80여 분하고 오찬을 했더라고요. 예. 계속 당내 어떤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어떤 위기감의 표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있잖아요. 그 이탈표가 최소 4표, 그러니까 최소 2표, 최대 4표 정도. 이번에 나왔다. 김건희 그 제2 표결 말씀이시죠? 예. 이거 자체도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 특검법은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것도 조금 리더십에 좀 그 상처가 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일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뭐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버티면서 이제 당내에 세를 규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중요한 건 이런 세 규합이라는 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견제? 그렇죠. 아니 친한이 모이면 나머지 친한 의원들이 숫자가 그날 21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21명이라고 오늘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더 많은 나머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모임에 가지 않은. 이런 반대급부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위기감을 돌파할 대안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 비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그냥 지금 상태를 가지고 가면서 세력을 모으면 오히려 역풍이 더 크게 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예. 제가 유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 유 대표님은 친윤이 몇 명 정도, 친윤 의원이 몇 명 정도라고요? 그거를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 승명 빼놓고 나머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통은 분석할 때 40명이 무당파래요. 아니 그 국민의힘 내부의 무당파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명이면 60명이 60명. 그럼 나머지 거의 그러니까 20명은 저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명 남네요. 네. 예, 100명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약간 세력 관계. 그래서 이 무당파들이 누구 손을 들을 거냐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정당에 가보면 의원들도 있지만 예. 원외 지역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내 세력을 결성할 때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그 지구당 부활을 미는 이유가 이게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의식한 행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기의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문제가 사실은 그 의혹에 관한 여론이 계속 좀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면을 돌파하려면 김건희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여기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 피해갈 수 없다. 절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도 유리할 거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지금 교착된 상태, 윤석열 정부의 위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극복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한동훈 리더십의 핵심이지 내가 국회의원 몇 명하고 친하냐 혹은 내 편이냐 이게 핵심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뭐 사과가 좀 늦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요. 사과 갖고는 지금은 이 국면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과 정도 이미 그 타임은 지났다. 골든 타임이 지났다. 사과는 진작했어야죠. 그러니까 진작하면 상태가 그럼요. 여기까지까지는 안 왔다 이 제일 말씀이시죠?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사실은 좀 다양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죠? 명태균 씨라는 그분 또 장난 아닌. 그분하고 또 이 동아일보하고 동아일보였던가요? 예, 동아일보 맞습니다. 단독 인터뷰 또 해가지고 쫙 대통령이 나한테 명박사라고 부르는 이유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김대남인가요? 그 사람 얘기도 지금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죠, 거죠. 사실. 김대남 문제는 이거는 다른 얘기고. 공격 사주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 그만뒀죠. SGI 서울 보증보험 감사. 예,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고 그 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한동훈만 공격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냥 총을 난사했더라고요. 총을 난사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두 까기 모두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 지금 외곽으로 밀리는데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민의힘도 비판해서 모두 까기 모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직에 있는 분은 공직에 있는 분은 총을 난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에서 말해요. 한쪽을 지나치게 옹호하면 사실 보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그거 사실 그게 이제 좀 심의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모두 까기가 제일 공평하고 좋은 거예요. 언론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럼요. 요즘 이제 인터넷 언론은 팬덤에 기대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거를 강화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참고로 이 너튜브 같은 데에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항상 방송 얘기하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그 방송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든지. 그러니까 영향력은 큰데 규제는 안 받는 상태. 요 상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론조사 한번 얘기해도 그냥 막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팀이. 그런데 그쪽은 뭐 그냥 얘기해도 문제 없어요. 제가 보궐선거 얘기할 때 숫자 얘기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또 교수님 괴롭힐까 봐. 그럼요. 그거 아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제 도이치뱅크 도이치모터스. 큰일 날 뻔하셨어요. 도이치뱅크는 건 독일에서 제일 큰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품백 명품백이 문제는 있고. 수사가 끝났지만 예, 예. 아직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있고.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공천 개입. 불거져 나온 예. 거잖아요. 근데 공천 개입 의혹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게 이제 예, 사실로 아직 뭐 사실로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누구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그렇죠. 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건 못 봤어요. 그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여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천 개입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예.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추이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의혹 수준이고 지금까지 네. 이제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했잖아요. 명태균 씨도 부인하고 이준석 의원도 부인하고 다 부인을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뭐 모르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몰랐어요. 또 그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아니 김영선 수십 건을 의원이 했는데 고발하겠다는 그 네. 대상이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줬다.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당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이거 뭐 팩트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나. 예. 그러나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폭로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좀 그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누구를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모든 게 김영선 전 의원이 누구를 고소하겠다 그러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모든 사안이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여기에 또 뭐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뭔가 이렇게 무슨 매화나무를 심었나 아무튼 그런 걸로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야 뭐 매화야 뭐 그런데 그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데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0월 여권 위기설, 11월 야권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정중앙에 있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10월 16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런. 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강화나 여기 사시는 분들 뭐냐면 이번 주말에 뭐죠? 사전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수요일 날 바쁘시죠? 수요일 날 뭐 소주 한잔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용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청권이 그래요? 이 강화는 들어가거든요. 부산 금정은 유튜브로 갑니다. 네. 예. 아니면 YTN 앱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여권의 가장 큰 위기는 대통령 지지율의 위기죠. 예. 이게 지지율의 위기고 이걸 극복할 만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어떤 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가령 보수의 위기감을 반영해서 지금 왜냐하면 그 보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만 남아 있는 상태, 소극 지지층이 이미 다 떠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극 지지층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소극 지지층을 다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 아직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거기다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같은 악재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그거는 이제 10월 위기설이고. 10월 위기설이고. 그죠? 11월은 11월 야당 위기설은요.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공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고 공판이죠. 그리고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의 그 재판 선고 공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온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민주당 전반에 미칠 파장 이것들은 저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이번에 만약에 호남에서 상징적인 곳에서 하나라도 선거를 잃는다면 이것이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그 긍정적인 말이에요. 융합돼서 그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환담을 가졌거든요. 그게 명목상으로는 뭐냐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14남북 공동선언 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게 명분이었거든요. 수원 컨벤션 센터하고 경기도청하고 가까워요. 가깝기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저녁 6시에 두 사람이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을 방문을 해서 김동연 지사하고 함께 산책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북 관계와 관련된 행사에 예. 광주시 행사에도 참여했고 예. 전라남도 행사에도 참여했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거거든요. 이건 예. 사실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예산을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 행사에.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교수님 말씀대로 김동연 지사하고는 좀 약간 그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를 하긴 한 거죠. 거기에 더군다나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모신 그 전 참모들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람들 전부 배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의미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전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안 좋겠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이재명 그 열혈 강성 지지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제 댓글들이 막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반가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공판이 바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전임 대통령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그렇죠. 그 김동연 지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좀 이례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좋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맞습니다. 참, 아니,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참,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얘기할 거는 많은데, 저도 좀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